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같은 문서가 나오지 않은 배경에는 관세 협상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양측의 견해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 내용을 문서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조선업은 미국에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조선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려 할 경우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전용 패키지와 함께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4월 유심정보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1,35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역대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관리에도 소홀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냈지만 주요 사업부인 데이터 센터 실적이 추정치를 밑돌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3% 안팎 하락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56% 늘어난 41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예상치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반도체 업종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성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낙관론 속에 2년 동안 급성장한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인다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나옵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엔비디아의 성장 전망과 AI 거품론을 어떻게 보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박준영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2분기 엔비디아 실적 나왔습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새벽에 실적을 보고 좀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긍정론이 많은데 일부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형수 대표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시장의 평가는 또 어떻습니까? 네, 이번 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은 467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이 1.05달러.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411억 달러 나왔거든요. 예.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거의 시장 컨센 수준입니다. 시장 컨센서스, 네, 시장 컨센보다 수준. 예, 맞습니다. 조금 잘 나온 건데요. 좀 아쉽죠. 우리 그동안 엔비디아 그러면 항상 시장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게 이제 익숙했는데 이제 뭐 그 정점에 다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어떤 의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가이던스가 매출 540억 달러. 그리고 3분기 전방이.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익률, 매출 총이익률을 73.5% 정도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저는 이번 실적에서 확인할 것 3가지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 네. 뭡니까? 일단 이제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AI 수요, AI 캐펙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명확한 것들이 필요했는데 여기는 합격점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빅테크들이나 이제 이쪽 수요는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굉장히 큰 규모로 통과됐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EPS가 개선된 측면들이 있고요. 자, 네.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개선이 되면 결국 또 AI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감세 법안의 혜택으로 네네. 이익이 좀 늘어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 돈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 AI 투자 사이클이 저는 이제 그 내년에는 피크아웃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한 해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 루빈이라는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인데요. 루빈, 예. 네, 새로운 반도체 칩 엔비디아. 작년에 호퍼 기반의
기반에서 이제 블랙웰 아키텍처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뭐 발열 이슈도 있었고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이제 코어스라고 하는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또 그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한 분기 정도 지연이 됐어요. 출시가.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이번에도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코멘트 자체는 루비는 지금 걱정 없다. 충분히 잘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합격점 같습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예. 이제 마지막이 문제인데요. 중국향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 시장은 이제 올해 엔비디아가 올해 이제 중국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실망스럽다. 원래 1분기에 이제 H20이라는 중국향 반도체를 판매 중지를 하고 나서 네. 최근에 H20에 대해서 판매 재개를 허가를 해줬거든요. 미국 정부가.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여기에 이제 매출의 15%를 그 세금으로 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금인지 수수료인지 알 수가 미국 없지만 정부가 매출 네. 15%를 가져가겠다 그랬죠. 맞습니다. 네, 세금 그러니까 받네요, 꼭. 네. 보통 이게 그 관세라는 거는 수입하는 국가가 내는 거잖아요. 네. 수입하는 국가가 매기는 건데 수출하는 국가에서 관세를 매기는 사상 초유의 네.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향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포기했어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거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지정학적인 어떤 지금 리스크를 잘 해결하면 3분기에 2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예, 시장의 가장 큰 실망은 중국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용 H20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그게 네. 가장 시장이 실망을 했지만 두 가지 차세대 칩 루빈이 정상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하나, 또한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는 좀 더 계속할 거다는 두 가지 점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셨다는데, 우리 박준영 연구원님은 그러면 이 실적을 보고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특히 3분기 이후의 전망, 네. 사실 그동안 이제 AI 거품론 때문에 상당히 투자자들이 이거 정말 거품인가 아닌가, 거품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의구심, 회의를 가진 사람도 있었는데 네.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 그런 우려가 확실하게 진정됐다고 봐야 됩니까? 우려의 진정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모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른다?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우리 이영수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어떤 2분기의 특성인데 작년 2분기를 보시면은 가이던스 대비 100%의 실적을 더 달성을 했어요. 100%는. 네, 그러니까 너무 뚫어버린 거죠. 근데 예. 지금 2분기를 봤더니 그 전분기, 그러니까 이번에 1분기 대비해서 한 6% 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25년 1분기는 12% 늘었어요. 그러니까 12%, 6%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자기 상승률 자체가. 상승률. 네, 상승률이 줄었다는 것들 때문에 예. 약간의 이제 뭐 이 AI 없이 버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냉정하게 보자면은 AI 버블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 AI 버블의 입장은 아시겠지만 샘 얼트만이죠. 이 사람이 예. 오픈 AI에서 얼마 전에 이 GPT-5가 좀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고 GPT-5의 예, 성능이 이게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소위 추론을 100% 한다면서 다 느려져 버리는 형태 뭐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좀 가졌다가 다시 뭐 말을 번복했는데 이 AI의 오픈 AI 같은 챗 GPT 기반의 여기에 버블인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형 AI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같은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버블이라고 하는 건 아직 걱정할 때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네네.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건 방금 얘기하신 빅테크들의 AI 투자 열풍이 계속된다는데, 그러면 주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을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인가요? 제가 이제 샘 볼트먼의 그 정확한 워딩을 뭐 샘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예.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맥락은 빅테크 특히나 이제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가 비싸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건 아니고. 예,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그 인력들의 어떤 몸값이 너무 과도하게 거품이 꼈거든요. 여기에 불을 지른 게 최근에 메타입니다. 메타. 예, 메타가 최근에 알렉산더 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데려오면서 연봉을 1억 달러씩 배팅을 했어요. 와, 그리고 1억 달러. 기존 받던 거에 10배거든요. 그러니까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입니다. 연봉이? 예, 연봉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인력들을 땡겨가니까 지금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XAI 같은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도 연봉을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측면이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우리 벤처 생태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조용한데 예. 실리콘밸리는 AI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보면 무슨 연구원 한두 명에다가 뭐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했어요. 그러면 그냥 1조 원 밸류를 주는 거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막 인수합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돈이 많으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샘 올트먼이 이건 좀 이제
거품이 아니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된다는데 네.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경영진도 그 얘기를 했던데요. 빅테크들의 이 2030년까지인가 AI 인프라가 뭐 3조, 4조 달러 될 거다. 이 정도 규모는 대단한 어떻습니까? 이 규모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전망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AI 우리가 실제로 AI 터졌을 때가 딱 보시면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년 반 됐어요. 생성형 AI 그렇습니다. 열풍 등. 예, 22년 말 정도가 이제 실제 시작인데 보통 기술은 발전이 보통 10년 정도 잡죠. 그래서 10년, 보통 2030년 넘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는 기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투자자께서는 좀 더 앞서가지고 생각하시겠죠. 적어도 그거의 한 절반 정도나. 그래서 보통 저희가 2022년부터 해서 2027년 정도까지 한 5년 정도를 굉장히 좋은 피크라고 봤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인프라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근데 그 이후에 소위 이제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나 이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거 이후에도 우리가 같이 얘기하겠지만은 실제 이 AI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디바이스가 바뀌는 것까지 오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AI 버블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고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닷컴 버블 되게 얘기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닷컴 버블 당시 그거 비교를 해서 좀 맞습니다.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예, 실제로 가장 큰 비교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업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는 소위 이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됐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M7이 주로 주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점 형태라고 하고 버블 혹은 붐이라고 할지라도 이 회사들 자체가 너무나도 큰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타트업이나 초기 회사가 닷컴 버블이었다면 자금 조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는 IPO가 가장 중심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M7들은 M7은 자기 돈이 있죠. 돈이 말씀하신 대로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크기도 한데 예, 이것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난이도나 비용이나 현재 규모 자체가 닷컴 때랑 굉장히 다르고 가장 큰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AI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디바이스까지 연결되어지는 것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 그 닷컴 버블과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IT 버블, 닷컴 버블 때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기준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엔비디아 주가를 잠깐 얘기해 보자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올 들어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30% 이상, 35%인가 올해 들어서 좀 올랐습니다. 뭐 늘 그렇지만 뭐 S&P 상승률을 압도했는데 증권사들이 계속 이 엔비디아 주가를 목표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다면서요. 이미 시총이 4조가 넘는데 이걸 좀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네, 뭐 충분히 정당화되죠. 사실 엔비디아 되게 비싸다고 하는데 향후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보면 지금 20배대 한 주가 중반 정도 수익률이 되거든요. 20배. 네, 그러니까 AI 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엔비디아의 기본 어떤 평균 PER이 80배대였거든요. 굉장히 더 싸진 겁니다. 이익이 그렇게 뒷받침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20배로 좀 낮아졌다. 그래서 지금 EPS가 충분히 뒷받침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비싸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다만 이제 우리 그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익 그 증가율이 꺾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주가라는 거는 그 증가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증가율.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우려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AI 혁명이라는 게 2022년 11월 이후로 이제 챗GPT가 공개되면서 네. 시작됐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보면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상반기가 굉장히 랠리를 내다가 하반기에 좀 슬로우했었어요. 네, 그래요? 항상 그랬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서 2023년에도 상반기가 거의 180% 가까이 올랐다가 예. 하반기가 지금처럼 이거 더 지속 성장하냐 할 수 있냐 그런 이런 의문이 의문이 있어. 좀 들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7%밖에 못 올랐고요. 작년에도 상반기 140% 가까이 올랐는데 하반기는 12%밖에 못 올랐어요. 그렇군요. 작년에 기억나시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겨울이 온다. 그래서 반도체 겨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고 올해도 상반기는 굉장히 랠리를 내다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증가율은 조금씩 이제 꺾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반기 굉장히 랠리를 내다가 또 골드만삭스가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그 어떤 그 수요에 대한 어떤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계속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거죠. 예. 근데 결국 그러면 왜 언제 그러면 턴어라운드를 했냐? 예. 항상 연말에 빅테크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AI 캐펙스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수요가 더 좋구나라고 해서 또 연초에 또 랠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내년까지는 그런 랠리가 네, 물론 이제 뭐 상반기에 140%씩 오르고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미 모수가 너무 커져서 그렇지만 충분히 저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상반기 랠리, 하반기 조금 주춤하지만 그런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이영수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조금 변수로 작용하는 게 중국 매출이잖아요. HEC. 이게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엔비디아가 안 하는 건지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트럼프가 H20에 대한 수출을 막은 거죠. 중국향 반도체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고품질의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출하지 마라 막았던 것인 거고 예. 말씀하신 대로 7월 11일인가요? 그때 해가지고 수출 오케이. 근데 아까 말씀은 15% 나라에 주고 하라 이렇게 된 예. 것이죠. 근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워낙에 영향률이 높기 때문에 제품 중에서 15% 정도 약간 세금처럼 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가이던스 아까 말씀드린 540불 달러라는 가이던스도 중국을 뺀 겁니다. 그럼 중국이 만약에 수출이 좀 이루어진다면 더 매출이 늘어나겠죠.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상 아까 말씀 20에서 50억 정도 플러스 되기 때문에 현재 이 말씀하셨던 대로 540 정도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번에 증감률 아까 이번에 2분기 6%이기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이게 수익률, 이익률 증가율이. 이익률의 증가. 예, 지익률. 근데 이게 현재는 가이던스로는 15% 정도 늘 건데 현재 중국이 끼게 되면 19%까지 늘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현재 전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실제 이제 3분기 실적도 좀 좌우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중국향 이 H20의 수출이 바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15%를 정부가 떼겠다고 하는 거를 이게 뭐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법적 분쟁 가능성도 이번 발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데 그런 문제로 좀 번질 수도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게 그 사실 이 정치적인 이슈거든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실 원래 그 어떤 근본도 없는 그 매출을 판매 매출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떼겠다라는 거잖아요. 수출하는 국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H20이라는 칩 자체 지금 있는 칩도 중요한 건데 엔비디아가 중국향 그 새로운 칩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B30A라고 해서 H20보다 개선된 버전을 4분기에 내놓기로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불확실해지는 거죠. 네. 만약에 그 수출에 대해서 15%의 어떤 비용을 뗀다 그러면 중국 당국으로서도 이건 자존심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거고 엔비디아도 제가 보기에는 가이던스를 안 준 거는 이게 자칫 또 중국 당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도 좀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이던스를 포기한 것 같고요. 네. 이번에도 우리 그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하고 이제 거기서 코멘트하면서 안미 경중은 이제 옛날 이야기다라고 했던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재순항도 충분히 뭐 감안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류 변화를 조금 감안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엔비디아 지금 반도체 실적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엔비디아가 새로운 향후 좀 주력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로봇용 슈퍼 컴퓨터를 들습니다. 제슨 칩으로 불리는데요. 로봇 사업이 다음에 획기적인 미래다. 반도체 다음으로 크다라는 게 젠슨 황의 얘기 같은데 이번에 실제 이 로봇용 슈퍼컴퓨터 실적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크지 않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전망이나 이런 거 어떻게 예상을 했나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어떤 투자자분들도 같이 보실 때 이 세부 사업부 실적에서 오토모티브를 좀 보신 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어느 정도 리니어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뭐 폭발적 상승은 아닙니다. 폭발적 상승은 예, 아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하도 먼저 준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소위 이제 인프라용 AI 넘어서 이제 피지컬 AI라고 본인들은 부르시고 피지컬 이제 AI. 업계에서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많이 부르는 소위 이제 우리가 고객들이 쓰는 현재 하나의 제품인 거죠. 우리 몸에 장착하든지 로봇이든지 이런 형태인 건데 뭐 실제로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이 들립니다. 어느 날 딱 보시기에도 뭐 자동화가 된다. 그럼 로봇이 투입되겠죠. 그럼 로봇이 1억 대가 될지 10억 대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엔비디아의 특장점은 무엇이냐? 인프라랑 같이 쓸 수 있는 소위 소프트웨어가 연결되어지는데 소프트웨어 연결되는 거, 네, 반도체처럼. 맞습니다. 네, 근데 말하자면 인프라는 다 엔비디아 칩이에요. 근데 이제 로봇이 들어올 때 뭐 테슬라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브로드컴, 구글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에 자기 일치해서 정보 연결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당연스럽게 우리가 보통 얘기 들었던 대로 2027년 정도 때 인프라가 최고 피크를 이룬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생각해봐야겠지만 온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 피지컬 AI는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게다가 시작인데다가 워낙에 이제 기술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또 다른 형태의 아주 큰
그래서 닷컴 버블로 치자면은 망이 깔리고 난 다음에 휴대폰이 뜬 것 같은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 전망이 이거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PER 아니고 PDL 기억나시잖아요. PDR. 예, 예. 드림을 써가지고 했던 거. 네, 드림 레이시오라고 했던 이 정도까지 꿈의 비율. 뭐 굳이 수준 전망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반도체 AI 칩도 이 소프트웨어와 연계돼서 이것밖에 쓸 수 없게 되는데 로봇에서도 만약에 엔비디아의 이 슈퍼 컴퓨터 요것만 쓸 수 있게 뭔가 이 소프트웨어가 함께 어울린다면 로봇 시장에 혹시 로봇 안 만들고도 로봇 최강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이러다? 그런 꿈인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는 이야기하면 이 회사 칩 회사다라고 네. 이야기하지만 엔비디아 칩을 쓰면 이제 쿠다라는 어떤 개발 생태계 플랫폼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쿠다. 예, 여기서 소스 코드들 옛날 선배들이 쌓아놓은 족보들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피지컬 AI라는 거는 결국 그 AI가 멀티모달이라는 걸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리얼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네. 이미 뭐 도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놨는데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 그 구경제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그런 쪽에 AI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우리 칩을 쓰면 쿠다도 쓸 수 있고 여기 옴니버스를 통해서 여기서 데이터를 트레이닝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칩을 쓰면 제일 좋은 거는 리얼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합성 데이터를 제공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영화 그 뭐죠 그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네. 멀티버스로 해서 지금은 일일이 다 움직이는 거 가지고 그거를 다 학습을 해서 그 어떤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가상에서 학습해서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게. 그래서 원래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엔비디아의 어떤 피지컬 AI 쪽에서 그 장악력이 훨씬 더 강해진 게 결국 이 칩을 쓰면 여기에 많은 소스들이 데이터 소스들이 쌓여 있고 데이터도 많이 있고 예. 그리고 너무 개발하기 편한 거죠. 예. 예, 그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로봇 사업에서도 엔비디아가 이제 막대한 이익이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지 아직은 증가율은 높지만 실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상당히 주목이 되네요. 자, 엔비디아 하면 엔비디아 공급망에 거의 독점적으로 올라타 있는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늘 엔비디아 주가와 연계해서 우리가 바라보는데 최근 SK 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이후는 갑자기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주춤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왜 다시 이런 상승 탄력을 받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HBM이 결국에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난 분기 때 기억나시죠? 한 분기 때 9조 2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던 게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거기서 이제 실제로 HBM3라고 하는 것이 거의 85% 90% 이상을 거의 독점하는 수준을 갖고 있는데 이제 항상 주가라고 하는 게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이제 뭐 소위 삼성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HBM4라고 하는 소위 개발 단계 샘플 평가 같은 게 이제 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보통 한 분기 이상 정도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실제로 이 SK 하이닉스에 모두 몰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우리 투자자분께서 아니 새 회사가 만약에 비슷해진다면 SK 하이닉스를 굳이 몰빵할 게 아니지 그렇죠. 뭔가 비교시키고 소위 을들을 세계 경쟁시키고. 경쟁시키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걱정스러웠던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기술적으로 보셔도 일단 기본적으로 HBM4 같은 것이 한 6개월에서 보통 1분기, 2분기 정도 앞서 있는 게 현재 업계의 상황인 하이닉스가. 것이고 또 워낙에 또 HBM에 갖고 있는 아래의 다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거든요. 베이스 다이 같은 것들도 이미 커스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도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안 사주더라도 HBM이라고 하는 거 수요처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빅테크 회사들이 있겠죠. 거기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이렇게 너무나도 또 약간 떨어져서 보는 것은 좀 약간은 좀 어떤 현재 수요 같은 거 다양성이나 HBM 자체에 좀 차별화된 경쟁력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이제 HBM 이런 어떤 경쟁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25만 원 언저리에서 조금 주춤할 때, 야 이제 삼성전자는 무게추가 기울었나 하는 기대감, 그 평가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는 게 우리 박준영 연구원의 생각인데 이영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향후 전망이랄까 이런 걸? 일단 저도 비슷한 표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우리 HBM 시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루빈의 로드맵이었어요. 루빈.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님이 1에서 2분기 정도 SK 하이닉스가 앞서 있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정도 기술이 앞서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HBM4에 대해서.
그러면 루빈이 당초 계획보다 조기 출시될 경우에는 SK 하이닉스한테 엔비디아가 프리미엄을 안 줄 수가 없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루빈에 대해서 좀 더 당초 스케줄보다 좀 빨리 출시할 수 있다. 이러니까 아침에 이제 주가가 빠졌다 오히려 다 밀어 올렸죠. 네, 플러스로 밀어 올린 측면이 있고 만약에 이게 지연됐다 그러면 그 사이 후발주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그동안 벌어져 있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또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한테 부정적이고 나머지 두 회사한테는 긍정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루빈 쪽이 좀 조기 출시되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하이닉스 주가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괜찮게 봅니까? 이렇게 삼성과 경쟁해서 조금 이제 뭐 삼성이 좀 납품을 하게 되면 하이닉스에 조금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진 않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뭐 저 시장표 자체가 3분기에는 좀 이제 불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4분기나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 그러면 SK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HBM4의 어떤 그 엔비디아 내 시장 점유율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부정적인 거죠. 기존에 HBM3가 85에서 90% 정도인데 HBM4가 되면 한 50% 초반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볼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빅테크들의 ASI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그 빅테크들의 ASIC에 들어가는 HBM은 그냥 약간 표준 스탠다드 제품이 들어갔는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커스텀 HBM을 일부 그러니까 설계나 최적화 쪽에서 약간 솔루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부가가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빅테크들한테도 그런 솔루션들을 제안을 해서 좀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잠깐 기운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재료가 됐던 게 삼성전자가 테슬라에서 신규 수주를 했다. 그리고 애플 차세대 칩 생산을 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호재로 작용했는데 이런 걸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뭔가 이제 좀 미래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조금 기회가 보이고 긍정적인 전망들이 조금 많아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소위 7만 전자가 됐던 가장 큰 이유가 테슬라랑 애플 수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애플은 조금이라도 이익은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빨라도 26년 말 정도에 아마 매출이 시작될 것이고 그게 이제 선단 공정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말 이익이 남을 것이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TSMC보다 지금 후발주 쫓아가야 될 입장으로서 실제로 TSMC는 이제 미국의 자기들의 아리조나 팹에서는 2나노를 나중에 늦게 할 거거든요, 아마도요.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삼성은 본사나 미국이랑 거의 같은 나노 수준의 첨단 기술을 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케이 됐으니까 이제 소위 삼성의 테일러 팹이 테슬라 거 할 텐데 이 2나노의 소위 뭐 좀 어려운 기술이 뭐 GA 팹이라고 하는 거, 요걸 써가지고 실제 테슬라가 얼마큼 이익이 남을지 잘 모릅니다. 테슬라 납품으로 인한 이익률은 아직 예상. 네, 아직 예상할 수 없고 그래서 근데 이제 플러스 될 수 있는 거는 항상 보고 있는 게 삼성의 주로 파운드리 매출은 원래는 아시겠지만은 엑시노스 2600처럼 갤럭시 S26 같은 삼성폰에 들어가는 AP였었던 거죠. 만약에 그것들이 이제 성능이 괜찮다고 친다면 지금 퀄컴 칩이 들어가 있는 삼성 그 핸드폰에 대해서 삼성 칩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친다면 파운드리 개선될 예정은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아주 뭐 밝다 보기는 아직은 좀 투자자분께서는 너무 선반영되지 않은 생각이 들긴 해요. 아, 그래요? 소니 그 애플의 CIS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라야 내년 초 정도에 매출이 발생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파운드리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맞다고 좀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결국엔 또 아까 말씀 나왔던 이 HBM에 대한 서력이 얼만큼 어느 정도 이익으로 될 것인가 여부가 여전히 메모리 중심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대표는 삼성전자의 어떤 강점, 매력, 앞으로의 지금 7만 전자 올라서는 후에 약간 초반에 조금 주춤거리는 측면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일단 그 삼성 그 파운드리가 가동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가동률이? 네, 가동률이 올라가는데 이 올라간 가동률로 돈을 벌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버는 걸 확인할 때쯤은 이미 주가가 많이 프라이싱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단 공정 같은 경우 1분기만 해도 60%대 가동률이었는데 2분기부터는 어쨌든 엑시노스 2600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가미되면서 가동률이 70%대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분기에 2조 5천억씩 적자 내던 사업부잖아요. 파운드리. 그러니까 이제 적자를 내더라도 적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으로 사실 삼성전자 주가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너무 시총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삼성 파운드리 밸류 체인들을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있는 오삿 업체들, 뭐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회사들 좀 볼만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추가 모멘텀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빅테크들을 또 하나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수주한다면 네,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니면 오픈 AI 이런 회사들 중에 하나만 영업을 해온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돈을 벌지 못 벌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환호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과 우리 반도체 회사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 박준영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지금과 같은 연 2.5%로 유지했습니다. 성장세는 약하지만 수도권 집값과 가계빚이 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은 겁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높은 0.9%로 올렸습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금리 유지 배경 그리고 경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 금리 유지를 했어요. 2.5%. 뭐 경제 성장은 상당히 안 좋은데 역시 또 부동산 걱정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아무래도 부동산 이슈가 가장 컸죠. 뭐 이번에 이제 금리 동결을 하면서 이제 수정 경제 전망 발표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0.9%로 기존 대비해서는 0.1% 포인트 인상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소비 쿠폰 지급하면서 내수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1.6%로 유지를 했습니다. 올해만 0.1%포인트 올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멘트에서는 예. 뭐 당연히 올해는 0%대 성장률이다 보니까 뭐 이게 뭐 0.1% 올리긴 했지만 잠재 성장률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렇죠. 0%대 성장률. 네. 뭐 총재님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미국이라든지 글로벌은 2% 성장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가 0% 성장률은 충분히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내년도 1.6%라는 숫자도 결국에는 경로 자체는 상저하고겠죠. 상저하고요. 그렇죠. 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경기가 불안한 움직임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0%대가 분기별로도 계속 가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금리나 사이클이 이번에는 동결했지만 한국은행 총재의 멘트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하 사이클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다라는 예측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올해 이제 10월 달이랑 11월 달 금통위가 남아 있습니다. 10월, 11월이요. 네, 9월은 금통위가 없고요. 네. 그러면 10월 달과 11월 달 둘 중에 한 번은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 기준금리는 2.50%에서 2.25%가 되는 거고 네.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경기 둔화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하고 한은도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걸 이번에 확인시켜 줬으니까 내년도에 적어도 한 차례 정도는 추가 인하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도요. 그래서 네. 뭐 최종적인 정책금리, 기준금리 수준은 국내는 2% 정도로 보는 것이 지금 시각에서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금통위가 10월, 11월 두 차례 중에서 한 번 정도 내린다면 지금 봐서는 이제 10월 정도에 낮출 가능성이 좀 훨씬 높은가요, 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금통위 금리 결정이랑 함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발표했죠. 3개월 금리 전망을요? 네, 그래서 금통위원들 6분이 투표를 하는데 5분의 금통위원이 인하.
그리고 한 분의 5분이? 금통위원이 동결을 이제 보팅을 하셨고요. 뭐 3개월이면 이제 8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 11월 달 모두 포함이 되는데 이날 의견이 5분으로 매우 우세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빠르면 10월 달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한 건 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동안 6.27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한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이제 과잉이 조금 해소되는 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고 뭐 실제로 몇 가지 지표들은 이전 대비해서는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 지수라든지 그러니까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고 네, 가계 거래량도 많이 대출도 줄고요. 그렇고요. 근데 한 가지 한국은행의 눈에 뭐 소위 말해서 거슬렸던 부분은 예. 시장의 심리인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심리 지수 자체는 여전히 과도하다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여전히, 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릴 거니까 결국에는 돈이 풀려져서 부동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서울 아파트 가격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심리들이 여전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워닝 차원에서 뭐 비록 인하를 하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이었는데 저는 이제 동결을 선택함으로써 시장에 한 번 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여전히 부동산 서울 집값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계빚도 항상 이 뭔가 소비를 억제하는 그런 부담 요인이어서 이번 금리 인하에 좀 발목을 잡은 요인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가계부채 문제가 뭐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중요시하는 요인 물가 안정에 의해서 금융 안정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변수기도 하고 네. 뭐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내려서 소비를 촉진해서 경기 성장률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 맞는데 뭐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여서 일반 국민들이 가계부채를 갚는 데 쓰는 돈을 이제 뭐 투자라든지 소비라든지 이쪽으로 이연을 시키겠다라는 계획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행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인하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가 2.5%인데 늘 우리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할 때 이제 미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 지금 금리가 4.5%, 2%포인트 차이인데 우리는 이번 금통위하고 10월 금통위가 있는데 미 연준의 금통위가 미 연준 기준금리 하는 FOMC죠. 다음 달에 있잖아요. 네, 9월 달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준 금리를 조금 낮출 거라는 전망이 조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7월 FOMC 이후에는 시장에서는 9월에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각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조금 매파적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고용, 물가 다 중요하다, 불확실성 크다 이런 식의 파월 의장 발언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8월 말에 잭슨홀 이후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확 바뀌었어요. 거기서 이제 고용 둔화가 확인이 된다라는 첫 번째 시그널을 줬었고 파월 의장이 두 번째로는 정책 금리의 그 이제 정책 기조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고 연준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멘트가 이제 잭슨홀에서 나오면서 뭐 당시에 이제 직후에 9월달 금리나 확률은 선물 시장에서 8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80%네요. 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고용 지표가 크게 한번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에 1차 충격을 줬었는데 뒤이어서 나온 CPI랑 PPI가 약간 애매했어요. 이게 네. 뭐 서비스 관련된 물가들은 여전히 스티키했고 뭐 다행히 이제 관세발 물가 상승 압력은 없었지만 뭐 PPI는 여전히 높았고 이런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혼조세를 보였다면 네. 8월 잭슨홀이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 상승에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예상하실 때 이제 금통위가 10월, 11월 중에서 한 차례 낮출 거라고 보는데 FOMC는 9월에 있고요. 또 지금 두 차례 이상 11월, 12월이 있는데 네, 있는데 한 차례 정도 인하가 될까요? 아니면 혹시 횟수는 몇 차례 정도 예상을 네, 하나요? 일단 저희는 9월 달 그리고 12월 달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 12월하고요. 네,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한다는 측면에서는 9월 달 FOMC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다른 국가들 유로존도 금리 내리고 중국도 내리고 한국도 다 내렸는데 네. 그동안 연준은 물가, 고용 이런 것들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을 하면서 금리를 못 내렸다는 거죠. 그럼 9월 달에 내리고 끝이냐?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고
뭐 이제 당연히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고용이 둔화 사이클로 갈고 이제 관세발 충격의 물가 영향들이 생각보다는 크진 않았어요. 뭐 네. 기업들이 거의 다 코스트를 부담함에 따라서 뭐 이 두 가지의 기조가 크게 바뀌지만 않는다면 연준은 아마 이제 분기마다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도 올해는 2번, 내년도에도 최소 3번 정도의 금리 인하, 토탈 5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이번 사이클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5차례.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금리가 최종적으로 뭐 한 3.25% 상단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내년까지 걸쳐서 5차례. 맞습니다. 상당히 이게 채권 투자자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고 5차례 낮춘다. 근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기준금리를 내리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뭐 금리를 2년짜리 금리, 5년짜리 금리, 10년, 30년 여러 가지 만기의 금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통화 정책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섹터는 2년, 3년의 단기 채권 단기 금리입니다. 금리, 네. 단기 채권 금리.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의 흐름을 보면 단기 금리는 이렇게 뭐 잭슨홀이라든지 9월달 FOMC 기대감 때문에 빠지는데 네. 장기 금리가 안 빠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장기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건 재정에 대한 이슈예요. 재정 적자 맞습니다. 우려. 네. 맞습니다. 뭐 장기 금리는 기본적으로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네. 이제 얘를 길게 보유했을 때 내야 되는 프리미엄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네. 일반적으로 따지면 저희는 이제 수요와 공급 관련된 팩터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면 당연히 장기물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미국 채권을 살려던 시장의 수요가 적어지면 또 금리가 올라가겠죠. 근데 최근에 지금 미국 장기채 시장에 나타났던 주요 특징은 미국이 재정 적자가 작년에 1.8조 달러 정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커졌어요. 그리고 네. 정점은 올해 4월 달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달러, 미국 국채면 묻지마 투자, 그냥 눈 가리고도 투자하겠다. 그렇죠. 이런 니즈들이 많았는데 그 뒤로 너네가 내가 빌려준 돈 갚을 수 있을지 갚을 수 있을까에 모르겠다. 대한 의구심.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미국 장기채에 대한 수요 저하로 이뤄졌고 네. 결국에 두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OBBA 관세, 감세 관련된 법안들이 추진이 되고 거기다가 관세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부과하지만 이게 감세를 덮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이슈들이 상충이 되면서 재정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장기채에 대한 투자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FOMC에서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낮추더라도 실제 장기채 시장의 금리가 비례해서 떨어질 건지 그런 부분 그래야만 채권 투자자들에게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다. 연방 재정 적자에 따른 그런 부담. 그래서 과연 채권이 제대로 팔리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네요. 자, 연준 금리 얘기하니까 지금 연준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리사 쿡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무슨 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해임을 했다는데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이사는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섰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아직 해임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일단 해임 어떻게- 서한은 보냈어요. 해임하겠다. 너를 해임시키겠다. 서한은 보냈는데 뭐 이게 연준법상 이제 연준위원 또는 연준의장이 이제 부적절한 이슈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적절한 이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기가 됐던 연준 공사비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쿡 이사 관련된 모기지 대출 시장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은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고 넘어져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정확한 해임이 결정될 건데 근데 저는 이런 트럼프 정부의 액션 자체가 연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결국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릴 수 잘릴 수 있다. 있다라는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언젠가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인사들로 연준이 다 지금 채워지겠구나라는 거죠. 연준 이사 구성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안에서 FOMC. 맞습니다. 그 안에서 연준 위원들의 성향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계속 주장하는 성향도 있을 거고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성향도 이번 있을 리사 거고. 쿡은
새로운 금리 그동안 동결. 트럼프와는 조금 의견을 달리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인 거죠. 밑보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사실상 연준의 독립성을 생각하면 있으면 안 되는 이슈긴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번에는 뭐 워낙 다급했다 보니까 빨리 트럼프 정부는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걸 봐야 되고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 대한 압박 강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연준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 뭐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른 이런 분위기가 증시라든지 채권 시장에 실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많이 미치고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이게 연준 그 리사 쿡 이사에 대해서 해임 통보를 하자마자 미국 장기채 금리가 톡 튀었어요. 장기채 금리가 결국에는 네. 연준이 하는 역할은 그 나라의 고용과 물가에 대해서 최적의 밸런스를 맞추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역할이에요. 네. 신뢰가 굉장히 높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건데 단순히 어느 정권과 아니면 어느 정책에 따라서 그게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 저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미국 장기채 금리가 변동성이 확실히 커져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예. 뭐 이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이슈긴 해요. 결국에 연준과 이제 재정 자체가 이렇게 계속 부딪히다 보면 뭐 시장에서는 예측하기 훨씬 더 어려운 변수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가격의 불확실성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채권 시장이겠지만 나중에는 뭐 비트코인, 증시까지도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짧게 마지막에 우리 경제 성장률 아까 한국은행이 0.9%로 이제 0.1%포인트 올렸는데 뭐 2차 소비 쿠폰 풀리고 내수 좀 좋아진다고 하지만 이 수출의 영향 때문입니까? 0%대를 올해는 좀 회복하기가 어렵게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저도 이 숫자 오늘 딱 듣고 왜 0.1%를 올렸을까? 1도 아니고 굳이 0.1%를 일시적인 그 정부 쿠폰의 효과는 하느니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관세. 이제 관세 8월 영향. 달부터 실효 관세율 15%가 적용이 됐을 때 수출이 어느 정도 망가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선뜻 1%로 올리기에는 하는 자체에서도 부담 요인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 있고 네. 소비 쿠폰 자체도 되게 돈을 일시적으로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효과지 이게 지속성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2차 이후에 3차, 4차, 뭐 10차 소비 쿠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성장률 자체가 1%를 넘어서기는 저도 어렵다라는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유지 결정 배경과 향후 경제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은 AI 투자 열풍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습니다.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를 압도적으로 충족시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2030년까지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 주역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들인데요. 이들의 투자 수요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도 2030년까지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AI 거품 우려를 덜어줄 전망입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